조지는 에든버러에서 전세 마차를 한 대 소유하여 몰고 다녔다. 그런 탈 것이 드물던 때의 일이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알고 지내던 신사 하나가 와서 말했다. 조지, 나와 네 아들을 태우고 어딘가로 가줘야겠네. 그는 에든버러에 인접한 모처의 이름을 댔다. 조지가 말했다. 딸이, 저는 그런 곳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정확한 방향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모셔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요. 신사는 되받아 말했다. 틀렸어. 스코틀랜드에서 자네 이상 그곳으로 가는 길을 잘 아는 사람은 없네. 자네는 일생 동안 그 길 말고 다른 길로는 가본 적도 없어. 그러니 우리를 태워다 달라고 요구하는 게지. 좋습니다, 나으리. 정 원하신다면 지옥이라도 태워다 드립죠. 가면서 방향만 알려주신다면 말입니다. 또 한 명의 신사가 말했다. 그럼 마차에 올라 말을 몰게. 길에 대해서는 두려워 말고. 조지는 그 말대로 따랐고 이제껏 그의 말들이 그렇게 잘 달리는 것을 본 적이 없었다. 말들은 콧바람을 불고 뒷발을 껑충거리며 날듯이 달렸고 길은 온통 내리막으로만 이어지는 것 같아서 곧 여정이 끝날성 싶었다. 그래도 그는 일정한 속도로 말을 몰아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뻥 뚫린 길로 멀리 까마득히 멀리 내려갔다. 마침내는 너무 깜깜해서 더 이상 말을 몰아 나갈 수 없을 때까지 그는 신사를 불러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아버지 쪽인지 아들 쪽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답한 신사는 여기가 자기들이 가야 할 곳이니 고삐를 당겨 자기들을 내려놓고 돌아가도 좋다고 했다. 그는 그 말대로 했다. 마부석에서 내려 입에 거품을 문 말들을 보고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곧장 마차 문을 열고 한 손으로는 모자챙을 쥐고 반대쪽 손을 내밀어 요금을 달라고 청했다. 나이 많은 쪽 신사가 말했다. 자네는 훌륭하게 마차를 몰아주었네, 조지. 기억해 둘만 하군. 하지만 바로 지금 해결할 필요는 없어. 내일 밤 정각 12시에 다시 이리로 와서 우리를 만나야 하니까 말이세. 좋습니다, 나으리. 아시다시피 그러면 이전 요금에다가 약간의 통행세가 붙습니다. 사실이었다. 모두 내일 치러주겠네, 조지. 게다가 오늘도 통행세가 있을 것 같군. 오늘은 관문 같은 것을 보지 못했는데쇼? 하지만 나는 하나 보았는걸. 그리 멀지도 않아. 자네가 정규표 없이 되돌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 같아 걱정이군. 나에게 잔돈이 없으니 이 얼마나 곤란한 일인가. 조지는 익살스럽게 말했다. 나리의 명예를 걸고 절대 관문 같은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그나저나 늘 잔돈이 달려 고생하시니 얼마나 곤란한 일인지요. 네, 그만큼이나 좋은 곳을 주겠네, 조지. 신사는 그렇게 말하고 그에게 붉은 잉크로 씌어진 표를 한 장 건네주었다. 정직한 마부로서는 읽을 수 없는 말이 씌어진 표였다. 그래도 그는 그 표를 소매 안에 넣고 고용주에게 자신이 미처 보지 못한 관문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관문을 통과할 때 관문지기들이 아무것도 묻지 않았는지 물었다. 신사는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 지역에는 다른 길이 없으므로 누구든 이 안으로 들어오는 자는 안에 남거나 같은 길로 나가는 수밖에 없다고 일러주었다. 그러니까 관문을 지키는 자들은 안에 들어간 사람이 돌아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며 또 물어볼 때에는 종종 상당히 변덕스러워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준 표가 대답을 대신해 줄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조지에게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 몇 명이 둘러서 있는 문이 보이지 않느냐고 물었다. 오호, 저기 있는 것 말씀이십니까? 그거라면 날있게 맹세코 저것은 관문이 아니라 어느 대단한 분의 저택 출입문일 뿐입니다. 제가 몇 번이고 몇 번이고 마차를 몰아 모셔다 드렸던 분들인데 법조계 분들이었다는 걸 모를 줄 아십니까요? 그리고 저분들 역시 제가 아는 다른 사람들만큼 좋은 분들입죠. 절대
잔돈이 떨어지는 법이 없는. 그러니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내일 12시지요? 그렇네. 정확히 12시 정각일세. 그 말과 함께 조지의 고용주는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조지가 그 황량한 미궁 속에서 되도록 좋은 길을 찾아내도록 내버려 둔 채로 램프에는 불이 붙지 않았고 바로 앞에 있는 말들의 귀도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어두웠으니 길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다. 설상가상으로 사방에서 불난 집처럼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귀가 멍멍해진 상태라서 말이 움직이고 있는지 가만히 멈춰 서 있는지조차 구분할 수가 없었다. 조지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지독한 공경에 빠졌고 마침내 앞에 문이 있고 이상적인 두 명의 법조인 친구들이 조용히 서 있는 것을 알아보자 기뻤다. 조지는 대담하게 말을 몰아 다가가서 그들의 이름을 부르고 그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다. 그들은 대꾸하지 않고 문과 문지기만을 가리켰다. 조지는 문지기를 보고 겁에 질렸고 문지기는 다가와서 그의 말 고삐를 잡고 지나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 엄숙한 관문지기에게 어느 정도라도 자신을 소개하기 위해 조지는 익살스러운 어조로 어떻게 두 명의 저명한 친구들을 보조 문지기로 고용할 수 있었는지 물어보았다. 악당 같은 모습의 문지기는 야비한 말투로 대꾸했다. 그들이 제일 늦게 온 놈들 중에 있었으니까 내일은 네 놈이 여기에서 보조로 있게 될 거다. 악마에 걸고 내가 참도 그러겠어. 그래, 악마에 걸고 그렇게 될 거다. 그런다면 내 저주를 받고 말 거요. 받는데도 저주를 받고 말고 이러지 말고 제 말을 보내주시죠. 계속 길을 가게. 안 돼. 안 된다고? 감히 내게 안 된다고 하다니. 내 이름은 조지 돕슨. 에든버러 플레상스의 마부이자 마차 주인이요. 그리고 내가 내 갈 길에 돈을 지불하는 한 누구도 내게 안 되라고 말할 수는 없어. 나는 국왕폐하께서 내주신 면허장을 가지고 있고 내 마음대로 오고 갈 거요. 내 말을 내보내주고 요구사항이 뭔지 말해주시구려. 문지기는 말했다. 그렇다면 말들을 보내주지. 하지만 너는 담보로 맡아두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는 말을 풀어주고 정직한 조지의 목을 틀어주었다. 조지는 그 손을 떼어내려고 발버둥을 치며 욕을 하고 자신의 고백에 따르면 가장 지독한 위협을 퍼부었다. 그러나 소용이 없었다. 그의 말들은 바람처럼 빨리 달려갔다. 흡사 마차가 공중을 날아가다가 500m에 한 번 정도나 겨우 지상을 딛고 튕겨 오르는 듯했다. 조지는 자신의 화려한 마차와 마구가 산산조각 나고 한 쌍의 훌륭한 말은 불구가 되거나 죽으리라는 것을 깨닫고는 몹시 성이 났다. 게다가 그게 가족을 먹여 살릴 수단이었으니 그는 발버둥을 치고 위협하고 기도했다. 전혀 소용이 없었다. 그 참을 수 없는 문지기 상대로는 쇠기의 경일기였다. 그는 다시 한번 두 명의 점잖은 법조인에게 호소했다. 최근 어느 일요일 시내의 다른 마부들이 그들에게 얽혀들지 않으려 할 때에 허물없는 언행으로 보아 누이라 짐작되는 숙녀 두 분과 함께 로슬린까지 태워다 주었던 일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비열하게도 이 신사들은 머리를 저으며 문만 가리킬 뿐이었다. 조지의 상황은 이제 절망적이었고 다시 한번 그는 끔찍한 문지기에게 대체 무슨 권리로 그를 억류하는 것이며 대가가 얼마인지 물어보았다. 내가 무슨 권리로 널 억류해 두느냐고 묻는 건가? 여기에서 그런 질문을 하는 네 놈은 대체 누구지? 지금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긴 하는 건가? 조지는 대꾸했다. 아니요, 맹세코 나는 모르. 좀 알았으면 좋겠군. 하지만 나는 알아낼 것이고 대개 오만 무례함을 후회하게 만들고 말 거요. 말했듯이 내 이름은 조지 돕슨이고 에든버러 프레상스에서 면허를 딴 마부올시다. 그리고 이 불법적인 회방에 대해 제대로 보상을 받자면 지금 있는 곳이 어디인지 꼭 알아야겠어. 그렇다면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서 그렇게나 흡족할 것 같다면야. 문지기는 잔인한 미소를 머금고 말했다. 알게 되겠지. 그리고 저기에서 법적인 고발을 수행하고 있는 두 친구의 손을 빌려 문서를 작성할 수도 있겠지. 네 놈이 받아야 할 보상이 가장 풍족하고 넉넉한 것이라 믿을 수도 있을 거야. 네 놈이 지옥에 와 있음을 알려준다면, 그리고 너는 더 이상 이 문을 나갈 수 없어. 이 말에 조지는 기가 꺾였고, 그런 장소에서는 강하게 나가봤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하고는 아까보다 훨씬 끔찍해진 냉혹한 관문지기에게 말했다. 하지만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집으로 돌아가 두 마리 말의 멍에를 벗겨 재우고 내 마누라 처스티 할리데이에게 업무 시간을 알려줘야 한단 말입니다. 아참, 그리고 이 순간까지 깜빡하고 있었는데 난 여기에 내일 12시에 돌아오기로 약속했고, 자, 이걸 보시오. 여기에 이 길을 지날 수 있는 표가 있어요. 문지기는 한 손으로 표를 받았지만 다른 쪽 손은 여전히 조지를 붙들고 있었다. 오호, 우리의 영예로운 친구인 알씨와 함께 왔었나? 그는 오랫동안 우리 책에 이름이 올라 있었지.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고 너는 그 안에 네 이름을 넣어야만 해. 일정은 이렇다. 너는 이 증서로 내 영혼을 걸고 내일 12시에 이리로 돌아오는 거야. 집어치우쇼. 난 그런 것은 걸지 않겠어. 그런 것에 의존하지 않겠어. 안 할 거라고. 그러면 지금 있는 곳에 머물러라. 다른 대안은 없으니. 우리는 자기들만의 방식으로 여기에 오는 자들을 가장 좋아하지. 자기들의 사업이라는 방식을 통해 오는 자들을. 이 말과 함께 그는 조지를 팽개쳐 거꾸로 틀어놓고 문을 닫았다. 조지는 모든 탄원이 헛되다는 것을 알고 다시 한번 새로운 낮을 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또 아내인 처스티 할리데이를 보고 집과 마구간을 정돈하고서 다시 나오고픈 욕망을 느꼈으며 그리하여 처절한 절망감을 안고 계약서에 서명한 다음 고통스럽게 그 문을 떠났다. 문을 나선 그는 행여나 말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안고 평소보다 빠른 속도로 뛰면서 말들이 보이지는 않더라도 혹시나 그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할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 이따금씩 큰 소리로 워! 라고 외쳐댔다. 하지만 조지의 비탄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한쪽에는 무드질 공장이, 반대쪽에는 채석장이 있는 유명하고도 위험한 지점에 이르러 그의 당당한 준마들이 쓰러지고 마차는 산산이 부서진 광경에 맞닥뜨린 것이다. 도티는 두 다리가 부러졌고 던커는 죽었다. 이는 훌륭한 마부에 견딜 수 없는 일, 지옥에 떨어지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쁜 일이었다. 지옥에서는 자긍심과 남자다운 투혼이 최악의 대우에 맞서 그를 지탱해 주었으나 여기에서는 그럴 수 없었고 그는 양손에 얼굴을 묶고 쓰러져 쓰디쓴 눈물을 흘리며 가장 비통한 말로 그의 두 마리 준마 도티와 던컨을 애도해야 했다. 이렇게 달랠길 없이 비통한 상태에서 누워 있을 때 누군가가 그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그리고 익히 알고 있는 음성이 말했다. 조지, 무슨 일이에요, 조지? 조지는 그 목소리가 아내인 처스티 할리데이의 것임을 알고 있었기에 이 질문의 무례함에 뭐라 말할 수 없이 붕괴했다. 지금 눈앞의 광경을 보고서도 그런 걸 물어볼 필요는 없잖소. 아, 불쌍한 도티. 네 까불거리고 껑충대는 모습은 어디로 갔으며 주춤거리고 느릿느릿 걷는 모습은 또 어디로 갔느냐. 나는 다시는 자부심 가득한 사내가 되지는 못할 거야. 사랑스러운 한 쌍의 말을 잃고 말았으니. 일어나요, 주지. 당장 일어나서 서둘러요. 그의 아내 저스티 할리데이가 말했다. 총장님께서 지금 당장 의회에 데려다 달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폭풍이 엄청난데 9시까지 꼭 가셔야만 한대요. 일어나요. 눈 좀 뜨고 준비해요.
총장님 하인이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이 여자야, 정신 나갔어? 조지는 외쳤다. 마차가 산산이 부서졌고 가엾은 도티는 두 다리가 부러져 누운 데다 던코는 죽었는데 내가 무슨 수로 가서 총장님을 태우겠어? 게다가 난 선약이 있어. 12시가 되기 전에 지옥에 가야 한단 말이야. 처스티 헐리데이는 이제 대놓고 웃음을 터뜨렸고 꽤나 한참 동안 웃어댔다. 그러나 조지는 베개에서 머리를 떼지 않고 누워 신음하고 있었다. 사실 그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아득한 침대 속에 누워 있었던 것이다. 태풍이 맹위를 떨치며 울부짖고 있었다. 어쩌면 지옥에서 그를 그토록 놀라게 했던 시끄러운 소리도 태풍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는 그 꿈이 진짜라는 생각에 너무도 깊이 사로잡힌 나머지 이제껏 본 모든 것이 진실이라고 믿고 그렇게 고집하며 누워 신음하기만 했다. 그의 아내는 이제 나가서 이웃들에게 남편의 상태와 12시에 알씨와 만나기로 한 약속에 대해 알렸다. 그녀는 친구를 한 명 설득해서 말에 마구를 채우고 총장님을 태우러 가게 했다. 그러나 나머지 친구들은 다들 가엾은 마부의 공경에 대해 거리낌 없이 웃어댔다. 하나 웃음 따위는 그에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는 머리를 들지 않았고 아내는 남편의 정신 상태를 염려하여 그의 모험을 상세히 거듭 이야기하도록 했다. 그는 차근차근 이야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서 마구잡이를 짓거려댔고 아내는 그가 열에 들떠가는 것을 알아차렸다. 아니면 그럴까봐 두려웠는지도 모르겠다. 그녀는 우드 박사를 찾아가 남편의 증세와 12시에 지옥에 가야 한다는 진지한 약속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드 박사는 말했다. 지켜야겠구만. 어쨌거나 그 약속은 지키려 할게요. 그 시간이 지나간 줄 알게 시계를 한두 시간 뒤로 돌려 놓아요. 왕지들 한 바퀴 도는 길에 가보리다. 술을 많이 먹진 않은 게 분명하지요. 그녀는 남편이 술 한 방울 마시지 않았노라고 확인했다. 그래요. 그래. 그럼 어쨌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해줘요. 시계를 뒤로 돌려 놓으면 내 가서 보지요. 가벼운 광증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어요. 무시해도 됩니다. 아마 신경증적인 열병이겠지요, 뭐. 의사와 처스티는 함께 집을 나섰고 어느 정도까지는 갈 길이 겹쳤기에 그녀는 걸으면서 의사에게 조지가 지옥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는 문지기가 제일 최근에 왔다고 하더라는 두 젊은 변호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의사는 이 말을 듣더니 서두르던 발걸음 그대로 돌아서서 여인을 바라보고 눈을 똑바로 맞추며 불안하게 짝이 없는 얼굴로 눈을 빛내며 말했다.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게요?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모조리 다요. 그녀는 그 말대로 했다. 의사는 놀라움에 마비된 듯 손을 꽉 잡고서 격한 탄식을 내뱉었다. 바로 같이 가지요. 다른 환자를 방문하기 전에 가야겠어요. 놀라운 일이요. 무서운 일이에요. 그 젊은 신사분들은 둘 다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바로 지금 둘 다 시체가 되어 누워있단 말입니다. 젊은 두 사람이 내가 둘 다 진료했거니와 두 사람 다 똑같은 중병으로 사망했어요. 아, 이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드 박사가 환자의 집에 도착하여 진료를 해보니 환자는 몹시 침울하기는 했으나 실제로는 열이 약간 있을 뿐이었다. 의사는 서둘러 식초와 찬물로 환자의 머리를 닦게 한 다음 당밀로 만든 고약을 왕관처럼 덮어 씌우고 발바닥에도 같은 처치를 하여 결과를 기다렸다. 조지가 약간 기운을 회복하자 의사는 그의 꿈에 대한 농담을 던져 기운을 북돋아 주려 했다. 그 이야기를 듣자 그는 신음하며 머리를 흔들었다. 그러니까 그게 꿈이 아니라고 믿으시는 게요? 의사가 물었다. 의사 선생님, 그게 어떻게 꿈일 수가 있죠? 저도 정말로 알씨와 그 아들과 함께 거기에 있었단 말입니다. 보세요. 여기 제 목에 문지기의 손가락 자국이 나 있지 않습니까?
우드 박사는 목을 들여다보고 한쪽에 붉은 자국이 두세 개 남은 것을 보고서 적잖이 당황했다. 조지는 말을 이었다. 단언컨대 그건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 슬픈 경험으로 알아요. 전 마차와 말을 잃었습니다. 이제 뭐가 더 있죠? 제 손으로 그 계약서에 서명을 했고 제가 직접 가장 준열하고도 끔찍한 계약에 뛰어들고 말았는데 하지만 그걸 지킬 필요는 없어요. 절대로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악마와 접촉하는 것은 죄악이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은 훨씬 더 큰 죄악이요. 알씨와 그 아들은 자기들이 있는 곳에 머물게 놔두고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오려고 하지 마시오. 선생님, 가엾은 마부는 신음했다. 이건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전 이게 깰 수 없는 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가야 해요. 이제 곧. 그래요. 그렇습니다. 전 가야 해요. 데이비드 비클리의 말을 빌리는 한이 있어도 갈 겁니다. 이 말과 함께 그는 벽을 향해 얼굴을 돌리고서 깊은 신음소리와 함께 기력을 잃었고 우드 박사는 약속된 시간에 잠들어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 생각하며 그를 혼자 놓아두게 했다. 그러나 조지는 내내토록 의사의 의향을 살폈고 점점 더 불안한 증세를 보였다. 조지의 마누라는 이름난 목사님을 부르러 달려나갔다. 목사님이 기도하고 남편과 이야기를 나누면 제정신을 차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서. 그러나 목사님이 도착한 후 조지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저 힘내어 달리라고 격려하는 것 같은 투로 말의 이름을 부를 뿐이었다. 결국 그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질주를 상상하면서 벌인 끔찍한 사투 끝에 발작에 빠져들었다. 정확히 12시를 몇 분 넘겨서 벌어진 일이었다. 조지가 사망한 시각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한 가지 사정이 이 직업적인 꿈을 더할 나위 없이 놀랍고도 독특한 것으로 만들어 주었다. 이미 언급한 대로 그가 꿈을 꾼 날 밤에는 끔찍한 폭풍이 불었고 폭풍이 부는 동안 런던의 작은 어선 한 척이 새벽 3시경에 외호곳에서 난파했다. 이때의 희생자 중에는 영예로운 알씨와 그의 아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조지는 새벽녘에 이 일을 알 수 없었다. 그가 매장되던 날까지만 해도 이 일은 스코틀랜드에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말이다. 그리고 그는 전날 밤에 천연두로 죽은 두 젊은 변호사에 대해서도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